당신이 사람이야? 국민연금을 받아서 그 여자한테 다 준 거야? 저는 70세, 집에서 말 한마디 줄어들던 밤이면 파크골프 모임으로 도망쳤어요. 다정한 인사에 체면이 살고 그래서 돈도 제가 먼저 썼습니다. 그런데 연금 들어오는 날마다 문자가 왔어요. 오늘 안에만. 그리고 단톡 캡처 한 장. 오빠, 이거 삭제해 줄까요? 오늘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시면 여러분은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어느 지역에서 시청하고 계신지 댓글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도 듣고 싶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가 모든 걸 읽기까지의 이야기를 있는 그대로 말씀드릴게요. 본문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저는 70세 김태식입니다. 집에서 말 한마디 줄어들던 어느 봄부터 밤마다 파크골프 모임으로 향했어요. 현관문을 나서면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집안의 무거운 침묵에서 벗어나는 기분이었어요. 아내는 68세 박영자. 30년을 함께 살았지만 요즘은 밥상을 같이 보는 일도 드물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아내는 이미 부엌에 있었어요. 설거지 소리만 들렸습니다. 저는 인사를 건넸지만 아내는 고개만 끄덕였어요. 뭘 먹을지 어디 갈지 묻는 말도 끊긴 지 오래였습니다. 저녁 식탁에 마주 앉아도 텔레비전 소리만 방을 채웠어요.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뉴스를 보고 있는데 아내가 물었어요. 저녁 먹었냐고? 저는 먹었다고 했습니다. 사실 안 먹었지만 그렇게 대답했어요. 아내는 아무 말 없이 부엌으로 들어갔고 저는 채널을 돌렸습니다. 그 순간이 참 외로웠어요. 그래서 파크골프장으로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운동 삼아서였어요. 저녁 먹고 소화도 시킬 겸 산책 겸. 그런데 가보니 거기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같은 시간에 나오는 사람들, 인사하는 사람들, 이름을 불러주는 사람들이요. 파크골프장 입구에 들어설 때마다 공기가 달라졌어요. 누군가 제 이름을 불러주고 오늘 컨디션이 어떤지 물어봤습니다. 그 인사가 얼마나 반가웠는지 몰라요. 집에선 아침부터 저녁까지 제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 없었거든요. 저도 모르게 말이 많아지고 웃음이 늘었습니다. 모임에는 50대 후반부터 70대까지 섞여 있었어요. 다들 비슷한 사정이었습니다. 집에서 할 일 없고 시간 많고 외로운 사람들. 그 중에 58세 오서정이라는 분이 있었어요. 처음엔 그냥 같은 클럽 사람 중 한 명이었습니다. 서정 씨는 웃는 얼굴이 밝았어요. 항상 먼저 인사했고 제 타수를 칭찬해 줬습니다. 자세가 좋다며 사진을 찍어주기도 했어요. 저는 그런 관심이 오랜만이었습니다. 집에서는 제가 뭘 해도 반응이 없었으니까요. 밥을 먹든 텔레비전을 보든 산책을 가든 아내는 관심이 없었어요. 한 달쯤 지났을까요? 서정 씨와 자연스럽게 자주 이야기하게 됐습니다. 운동 끝나면 차 한잔 하자는 말도 제 입에서 먼저 나왔어요. 근처 카페로 갔습니다. 커피를 마시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날씨, 운동, 건강, 자식들 얘기. 서정 씨는 이혼했다고 했어요. 5년 전에 남편과 헤어졌고 혼자 산다고 했습니다. 자식은 없고 가족도 멀리 있다고 했어요. 그 말을 들으니 제가 더 외롭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적어도 아내가 있잖아요. 근데 서정 씨는 정말 혼자였어요. 처음엔 커피값이었습니다. 3,000원, 5,000원. 제가 낼게요 하면 서정 씨는 미안해하면서도 고마워했어요. 다음엔 제가 낼게요 라고 말했지만 다음에도 제가 냈습니다. 그 반응이 좋았어요.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점점 커피가 식사로 바뀌었어요. 저녁 먹고 나왔으니까 배는 안 고팠지만 서정 씨가 저녁 안 먹었다고 하면 같이 먹자고 했습니다. 한 번에 2만 원, 3만 원. 그 정도는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국민연금이 매달 350만 원 들어오니까요. 식사 후엔 택시비도 제가 냈습니다. 서정 씨 집까지 바래다 주고 다시 저희 집으로 오는 비용.
왕복 5만 원쯤 나왔어요. 서정 씨는 너무 미안해했지만 저는 괜찮다고 했습니다. 밤늦게 버스 타고 가는 것보다 택시가 안전하잖아요. 한 달에 두세 번 만났습니다. 그러면 커피값, 식사비, 택시비 합쳐서 한 번에 10만 원쯤 들었어요. 한 달이면 30만 원. 처음엔 그 정도였습니다. 연금 350만에서 30만 쓰고 생활비 200만 주고 나머지로 제가 쓰면 되니까 괜찮았어요. 몇 달이 지나면서 서정 씨가 가끔 힘든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이혼 후 혼자 살면서 생활이 빠듯하다는 얘기였어요. 월세도 내야 하고 병원비도 나간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냥 들어주기만 했어요. 뭐라고 위로할 말도 없었고 제가 도와줄 수 있는 것도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모임 후에 서정 씨가 말했어요. 백화점에 같이 가자고. 옷 좀 보러 간다고 했습니다. 저는 좋다고 했어요. 할 일도 없었고 집에 가봤자 아내와 마주 앉아 있을 뿐이니까요. 백화점에 갔습니다. 서정 씨는 여성복 매장을 둘러봤어요. 이것저것 보더니 하나를 골랐습니다. 블라우스였어요. 가격표를 보니 30만 원이었습니다. 서정 씨는 예쁘다고 하면서도 비싸다며 내려놨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고 말했습니다. 제가 사드릴게요. 서정 씨는 깜짝 놀라며 안 된다고 했어요. 너무 비싸다고 그럴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근데 저는 이미 카드를 꺼내고 있었어요. 괜찮다고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서정 씨는 정말 좋아했어요. 고맙다고 몇 번이나 말했습니다. 그 표정을 보니까 저도 기분이 좋았어요. 누군가를 기쁘게 해준다는 게 이렇게 좋은 일인지 몰랐습니다. 집에서는 아내에게 뭘 해줘도 반응이 없었거든요. 그날 밤 집에 들어가니 아내가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인사를 하고 방으로 들어가려는데 아내가 물었어요. 생활비 언제 주냐고. 저는 다음 달에 라고만 했습니다. 사실 이번 달은 좀 빠듯했어요. 서정 씨와 만나면서 지출이 늘었고 방금 옷값으로 30만을 썼으니까요. 통장을 확인해 보니 생각보다 적게 남아 있었습니다. 커피, 식사, 택시, 옷값 하나하나는 작았지만 모이니까 컸어요. 다음 날 아내가 또 물었습니다. 생활비 왜 안 주냐고. 저는 이번 달은 좀 빠듯하다. 다음 달엔 꼭 챙기게 라고 했어요. 거짓말은 아니었습니다. 정말 다음 달엔 줄 생각이었으니까요. 연금이 들어오면 되니까요. 그런데 다음 달도 비슷했습니다. 서정 씨와의 만남이 계속됐고 지출도 이어졌어요. 이번엔 가방을 사달라고 했습니다. 직접 말한 건 아니에요. 그냥 예쁜 가방이 있다고 갖고 싶다고 근데 살 형편이 안 된다고 했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물었습니다. 얼마냐고. 서정 씨는 150만 원이라고 했어요. 순간 망설였습니다. 150만 원은 제게도 큰 돈이었거든요. 근데 서정 씨 표정을 보니까 그냥 사주고 싶었어요. 카드를 꺼냈습니다. 서정 씨는 정말 안 된다고 너무 비싸다고 말렸어요. 근데 저는 이미 카드를 건네고 있었습니다. 괜찮다고 선물이라고 했어요. 서정 씨는 고마워하면서도 미안해했고 저는 괜찮다고 했습니다. 그날 집에 들어가는 발걸음이 무거웠어요. 아내 얼굴을 보기가 싫었습니다. 생활비를 또 못 줬으니까요. 이번 달도 빠듯하다고 말해야 했어요. 저는 거실을 지나 방으로 바로 들어갔고 아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더 무거웠어요. 한 달, 두 달. 제 지출은 점점 커졌고 집으로 가져가는 돈은 점점 줄었습니다. 아내는 이제 묻지도 않았어요. 그냥 냉장고 문 여는 소리, 설거지하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저는 집에 있는 시간을 줄이고 모임에 더 자주 나갔어요. 집에 있으면 답답했습니다. 아내와 같은 공간에 있어도 대화가 없었어요. 밥 먹었냐, 어디 가냐 그런 기본적인 말도 사라졌습니다. 저는 점점 집이 아닌 파크골프장에서 시간을 보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연금이 들어온 직후였습니다. 서정 씨와 커피를 마시고 있었어요. 서정 씨가 웃으면서 물었습니다. 연금 들어오는 날이 언제냐고.
저는 별 생각 없이 매달 25일이라고 했어요. 서정 씨는 고개를 끄덕이면서 말했습니다. 그럼 그날만 맞춰서 도와줄 수 있냐고. 저는 무슨 도움이냐고 물었어요. 서정 씨는 생활비가 좀 빠듯해서 한 달에 조금씩만 도와주면 큰 힘이 될 것 같다고 했습니다. 금액은 얼마쯤이면 되냐고 물었더니 한 달에 250만 원 정도면 정말 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했어요. 250만 원. 제 연금의 대부분이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스쳤지만 서정 씨 얼굴을 보니 그냥 넘어갔어요. 250만 원이면 연금에서 충분히 낼 수 있는 금액이었습니다. 나머지 100만 원으로 생활하면 되니까요. 한두 달만 도와주면 서정 씨가 상황이 나아지겠죠. 저는 알겠다고 했습니다. 서정 씨는 정말 고마워했어요. 눈물까지 글썽이면서 오빠 덕분에 산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저는 뿌듯했어요. 누군가에게 이렇게 필요한 사람이라는 게 기분 좋았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연금 350만, 서정 씨 250만, 남은 돈 100만. 여기서 생활비, 공과금, 제 용돈까지 빼면 빠듯했지만 불가능하진 않았어요. 한두 달만 도와주면 되겠지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아내가 방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오랜만에 제 방에 들어온 거였습니다. 아내는 침대 끝에 앉아서 물었어요. 이번 달 생활비는 언제 주냐고. 저는 다음 주에 라고 했습니다. 아내는 한숨을 쉬었어요. 매달 다음 주라고 한다고 도대체 언제 주는 거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아내는 더 이상 묻지 않고 일어나 나가버렸습니다. 문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어요. 다음 날 서정 씨에게 문자가 왔습니다. 연금 들어오는 날, 그날만 맞춰주면 된다고. 저는 알겠다고 답장했어요.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연금 날짜만 맞추면 되는 줄 알았는데 이게 얼마나 깊은 늪인지 그땐 전혀 몰랐습니다. 25일이 되면 서정 씨에게 문자가 왔어요. 아침 일찍 제가 눈 뜨기도 전에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오늘 연금 들어왔냐는 내용이었어요. 저는 아직 확인 안 했다고 답했습니다. 은행 앱을 열어보니 350만 원이 들어와 있었어요. 곧바로 250만 원을 보냈습니다. 송금 완료 문자를 캡처해서 서정 씨에게 보냈어요. 서정 씨는 고맙다는 말과 함께 하트 이모티콘을 보냈습니다. 그게 첫 달이었어요. 그때만 해도 한두 달이면 끝날 줄 알았습니다. 남은 100만 원으로 한 달을 살아야 했어요. 공과금 고지서를 보니 생각보다 금액이 컸습니다. 전기세, 수도세, 관리비까지 합치니 40만 원이 넘었어요. 아내한테 생활비도 줘야 하는데 남은 돈으론 부족했습니다. 저는 아내에게 20만 원을 건넸어요. 아내는 돈을 받아들고 물었습니다. 이게 다냐고. 저는 이번 달은 좀 빠듯하다고 다음 달엔 더 줄게 라고 했어요. 아내는 아무 말 없이 돈을 들고 나갔습니다. 표정이 굳어 있었어요. 그날 저녁 밥상이 차려지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자기 방에 들어가 있었어요. 저는 혼자 라면을 끓여 먹었습니다. 냄비에서 김이 올라오는 걸 보면서 이게 맞나 싶었어요. 근데 이미 250만을 보낸 뒤였습니다. 두 번째 달이 됐습니다. 25일 아침 서정 씨에게 또 문자가 왔어요. 이번 달도 부탁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연금 들어온 걸 확인하고 곧바로 250만 원을 보냈어요. 이제 익숙해졌습니다. 남은 100만 원으로 한 달을 버텨야 했지만 어떻게든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근데 공과금 고지서를 보니 이번 달은 더 많이 나왔습니다. 겨울이라 난방비가 추가됐거든요. 50만 원이 넘었어요. 아내는 생활비를 요구했고 저는 또 20만 원을 건넸습니다. 아내는 받지 않으려 했어요. 일단 돈 필요 없다고 차라리 주지 말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래도 받으라고 다음 달엔 꼭 제대로 줄게 라고 했어요. 아내는 결국 돈을 받았지만 제 얼굴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냥 돌아서서 나갔어요. 저는 혼자 남아서 통장을 봤습니다. 30만 원이 남아 있었어요.
한 달을 이걸로 어떻게 버티냐고요? 세 번째 달이 됐습니다. 제 통장에 들어온 연금을 확인하자마자 서정 씨에게 250만 원을 보냈어요. 이제는 생각할 틈도 없이 자동으로 움직였습니다. 그런데 그달은 제 개인 지출이 좀 있었어요. 병원에 가야 했습니다. 요즘 허리가 안 좋아서 정형외과에 갔어요. 진료비랑 약값이 나왔습니다. 15만 원. 그리고 이가 아파서 치과도 갔어요. 치료비가 20만 원 나왔습니다. 남은 돈으로는 한 달을 버틸 수가 없었어요. 저는 처음으로 현금 서비스를 받았습니다. 카드 한도에서 50만 원을 뽑았어요. ATM 기계 앞에 서서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이자가 붙는 건 알았지만 한 달만 버티면 되니까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다음 달 연금에서 갚으면 되니까요. 근데 이자가 생각보다 높았습니다. 월 1.5%, 연 18%, 50만 원 빌리면 한 달에 7천 원씩 이자가 붙었어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계속 쌓이면 무서운 금액이었습니다. 네 번째 달이 됐어요. 연금 350만 원이 들어왔고 서정 씨에게 250만 원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지난달 현금 서비스 이자가 붙어서 나온 돈이 100만이 아니라 90만 원쯤 됐어요. 또 모자랐습니다. 이번엔 카드론을 받았어요. 30만 원. 은행 앱에서 신청하니 바로 승인됐습니다. 너무 쉬웠어요. 그게 무섭다는 걸 그땐 몰랐습니다. 돈이 쉽게 생기니까 갚는 것도 쉬울 거라고 착각했어요. 다섯 번째 달, 여섯 번째 달, 매달 25일마다 서정 씨에게 250만 원이 나갔습니다. 제 통장엔 점점 빚이 쌓였어요. 현금 서비스, 카드론. 갚으려고 받았던 돈이 이자 때문에 더 커졌습니다. 악순환이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휴대폰에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카드 결제일 안내, 대출 이자 납부 안내, 연체 경고. 하루에 서너 통씩 왔어요. 저는 그 문자들을 지우고 또 지웠습니다. 아내는 마트에서 카드가 결제 안 된다고 전화했어요. 한도 초과라는 메시지가 떴다고 했습니다. 저는 당황해서 다른 카드 쓰라고 했고 아내는 화난 목소리로 끊었어요. 집에 들어가기가 두려웠습니다. 그날 밤 아내가 물었어요. 왜 카드 한도가 다 찼냐고. 저는 요즘 지출이 좀 있었다. 곧 정리될 거다. 라고만 했습니다. 아내는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그냥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문 잠그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서 휴대폰을 봤습니다. 서정 씨와의 대화창에는 고맙다는 메시지들이 가득했어요. 하트, 박수, 웃는 얼굴 이모티콘. 그 메시지들을 보면 위로가 됐습니다. 누군가 제게 고마워하고 있다는 사실이 저를 붙들어줬어요. 일곱 번째 달이 됐습니다. 연금이 들어오자마자 서정 씨에게 250만 원을 보냈어요. 이제는 자동처럼 움직였습니다. 생각할 틈도 없이 송금부터 했어요. 그러고 나서 남은 돈을 봤는데 카드론 이자를 빼니 70만 원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 돈으로 한 달을 어떻게 버티냐고요? 못 버텼어요. 저는 또 카드론을 받았습니다. 50만 원. 통장을 보니 빚이 200만 원을 넘어가고 있었어요. 이러다간 안 되겠다 싶었지만 서정 씨에게 말을 꺼낼 수가 없었습니다. 서정 씨는 가끔 파크골프 모임에서 다른 사람들 앞에서 저를 칭찬했어요. 오빠가 정말 좋은 분이라고 자기를 많이 도와준다고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부러워했어요. 저는 그 시선이 좋았습니다. 여덟 번째 달이 됐습니다. 아내가 생활비를 강하게 요구했어요. 이번 달엔 반드시 달라고 했습니다. 손자 생일 선물도 사야 하고 명절 준비도 해야 한다고 했어요. 저는 50만 원을 건넸고 아내는 이게 다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지금 이게 전부라고 했어요. 아내는 한참을 저를 보다가 말했습니다. 당신 요즘 이상하다고. 뭐가 이상하냐고 물었더니 아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돈을 들고 방으로 들어갔어요. 그날 밤 저는 혼자 남아서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뉴스가 나왔어요. 노인 사기 관련 뉴스였습니다. 로맨스 스캠, 보이스피싱, 투자 사기.
저는 채널을 돌렸어요. 그 뉴스를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화면에 뭐가 나오는지 하나도 들어오지 않았어요. 머릿속엔 숫자만 떠올랐습니다. 250만, 250만, 250만. 지금까지 총 2천만이 나간 거였어요. 이자까지 합치면 더 많았습니다. 9번째 달이 됐습니다. 연금날이 되기 전부터 서정 씨에게 문자가 왔어요. 이번 달도 25일 맞죠? 저는 네 라고 답했습니다. 그런데 그 문자 뒤에 한 줄이 더 있었어요. 이번 달은 날짜 꼭 맞춰주세요. 중요한 일이 있어서요. 저는 알겠다고 답하고 25일이 되자마자 250만 원을 보냈습니다. 서정 씨는 곧바로 고맙다고 답했어요. 그런데 그 뒤로 며칠 동안 연락이 없었습니다. 파크골프 모임에도 안 나왔어요. 저는 불안했습니다. 집에선 아내가 계속 저를 의심하는 눈빛으로 봤어요. 매달 생활비가 줄어드니까 당연했습니다. 어느 날 아내가 제 휴대폰을 보려고 했어요. 비밀번호 알려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거부했어요. 안 된다고 했습니다. 아내는 왜 안 되냐고 숨길 게 뭐냐고 물었어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보여줄 수 없었어요. 송금 내역이 다 찍혀 있었으니까요. 아내와 제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이 생겼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인사하지 않았고 밥도 따로 먹었어요. 텔레비전도 각자 방에서 봤습니다. 같은 집에 살지만 남남처럼 지냈어요. 10번째 달이 왔습니다. 마지막 250만 원을 보냈어요. 이제 총 2,500만 원이 나간 셈이었습니다. 저는 이쯤에서 정리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서정 씨에게 말을 꺼내려고 모임에 나갔습니다. 그날 서정 씨가 나왔어요. 오랜만에 보는 얼굴이었습니다. 저는 잠깐 이야기 좀 하자고 했고 서정 씨는 좋다고 했어요. 커피숍으로 갔습니다. 제가 먼저 말을 꺼내려는데 서정 씨가 먼저 말했어요. 단톡방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파크골프 모임 단톡방에 제가 올렸던 사진들, 서정 씨와 함께 찍은 사진이 있다고 했어요. 그 사진들 캡처해뒀다면서 휴대폰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저는 순간 얼어붙었어요. 그게 뭐가 문제냐고 물었습니다. 서정 씨는 문제될 게 없다고 그냥 혹시나 해서 저장해뒀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물었습니다. 이거 삭제해 드릴까요?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눈빛은 차가웠어요.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서정 씨는 미소를 지으면서 말했어요. 이번 달도 날짜 맞춰주시죠. 괜찮으시죠?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건 도움이 아니었어요. 이건 처음부터 계획된 거였습니다. 그런데 이미 너무 깊이 들어와 있었어요. 돌아갈 방법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서정 씨는 테이블에 휴대폰을 내려놓고 천천히 커피를 마셨어요. 화면엔 제 얼굴이 보였습니다. 파크골프 모임 단톡방에서 캡처한 사진이었어요. 서정 씨와 제가 나란히 서서 웃고 있는 모습. 날짜를 보니 3개월 전이었습니다. 저는 그 사진을 기억했어요. 좋은 날이었습니다. 날씨도 화창했고 운동도 잘 됐어요. 서정 씨가 사진 찍자고 해서 같이 찍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모든 게 즐거웠어요. 순수하게 좋아서 만나고 좋아서 도와주던 시절이었습니다. 서정 씨가 말했어요. 이 사진 단톡방에선 이미 지워졌지만 자기는 따로 저장해뒀다고. 혹시 필요할까 봐서요. 저는 왜 필요하냐고 물었습니다. 서정 씨는 대답 대신 미소만 지었어요.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나서 다시 말했습니다. 이 사진 외에도 몇 장 더 있다고. 같이 식사하는 사진, 백화점에서 찍은 사진, 택시 타는 사진. 다 저장해 뒀다고 했어요. 저는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그러면서 물었어요. 이 사진들 삭제해 드릴까요? 저는 그게 무슨 뜻인지 바로 알았습니다. 단톡방 사진이 문제가 아니었어요. 서정 씨 휴대폰에 저장된 사진이 문제였습니다. 그 사진이 어디로 갈지는 서정 씨 마음이었어요. 저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입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서정 씨는 여유롭게 커피를 마시면서 기다렸습니다. 그 침묵이 길게 느껴졌어요.
저는 그냥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다른 선택지가 없었어요. 서정 씨는 그럼 이번 달도 잘 부탁한다고 했습니다. 날짜는 꼭 맞춰달라고, 이번엔 정말 중요하다고 했어요. 저는 알겠다고 했습니다. 커피숍을 나와서 집으로 걸어갔어요.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자꾸 휘청거렸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하나? 누구한테 말해야 하나? 근데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집에 도착하니 아내가 현관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휴대폰 알림 받다고 했어요. 매달 같은 날 같은 금액이 나간다고 했습니다. 아내가 제 통장 알림을 어떻게 받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제 휴대폰을 받나 봅니다. 저는 사업 관계라고 둘러댔습니다. 무슨 사업이냐고 물으니 투자라고 했어요. 뭘 투자하냐고 물으니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아내는 계속 물었지만 저는 입을 다물었어요. 아내는 통장 보여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안 된다고 했어요. 아내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왜 안 되냐고, 뭘 숨기냐고 물었어요. 30년을 같이 살았는데 이런 적 없었다고, 대체 무슨 일이냐고 소리쳤습니다. 저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어요. 그냥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아내는 문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어요.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울고 있는 것 같았어요. 저는 문을 열 수 없었습니다. 한참 뒤에 아내가 돌아갔습니다. 발소리가 멀어졌어요. 거실에서 텔레비전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봤어요. 형광등이 흔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서정 씨에게 문자가 왔어요. 이번 달은 조금 일찍 보내줄 수 있냐고 물었습니다. 급한 일이 생겼다고 했어요. 저는 연금이 아직 안 들어왔다고 했습니다. 서정 씨는 그럼 다른 방법으로라도 해달라고 했어요. 다른 방법이 뭐가 있었을까요? 저는 카드론을 또 받았습니다. 이번엔 100만 원. 한도가 거의 찼지만 간신히 받을 수 있었어요. 승인될 때까지 기다리는 시간이 길게 느껴졌습니다. 그 돈을 서정 씨에게 보냈어요. 서정 씨는 고맙다고, 오빠 덕분에 산다고 했습니다. 연금 들어오면 나머지도 부탁한다고 했어요. 저는 알겠다고만 답했습니다. 연금날이 됐습니다. 350만 원이 들어왔고 나머지 150만 원을 보냈어요. 그달엔 총 250만 원이 나갔지만 이미 카드론 100만을 먼저 썼으니까 제 손에 남은 건 거의 없었습니다. 빚은 300만 원을 넘어갔어요. 아내는 냉장고에 반찬이 떨어져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묻지 않았어요. 우리는 같은 집에서 각자 살고 있었습니다. 밥도 따로 먹고 말도 섞지 않았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아내는 이미 밖에 나가 있었습니다. 저는 점점 집을 피했어요. 아침 일찍 나가서 저녁 늦게 들어왔습니다. 파크골프 모임도 매일 나갔어요. 근데 서정 씨를 보면 불편했습니다. 좋아서 만나던 사람이 이제는 무서웠어요. 몇 주가 지나고 서정 씨가 또 연락했습니다. 이번엔 좀 큰 금액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얼마냐고 물었더니 1,500만 원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런 돈 어떻게 만드냐고 물었습니다. 서정 씨는 적금 있지 않냐고 물었어요. 있긴 했습니다. 5년 만기 적금이 하나 있었어요. 만기가 6개월 남았지만 해지하면 1,500만 원쯤 나왔습니다. 서정 씨는 그걸 해지해 달라고 했어요. 저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건 노후 자금이라고, 아내랑 같이 모은 돈이라고 했어요. 서정 씨는 이해한다면서도 자기도 급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물었어요. 단톡 사진 삭제해 드릴까요? 저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 사진이 어떻게 쓰일지 알고 있었어요. 아내한테 가면 이혼이었습니다. 자식들한테 가면 창피였어요. 모임 사람들한테 가면 체면이 구겨졌습니다. 며칠을 고민했어요. 잠도 안 왔습니다. 밤새 뒤척이다가 새벽에 일어났어요. 거울을 보니 제가 아닌 것 같았습니다. 얼굴은 수척해지고 눈에는 핏줄이 서 있었어요. 아내 얼굴도 못 봤습니다. 밥도 제대로 못 먹었어요. 입맛이 없었습니다. 뭘 먹어도 모래 씹는 것 같았어요.
체중이 5kg 빠졌습니다. 결국 은행에 갔어요. 적금 해지 신청서를 썼습니다. 손이 떨려서 글씨가 제대로 안 써졌어요. 직원이 물었습니다. 만기까지 얼마 안 남았는데 해지하냐고 이자 손해가 크다고 했어요. 저는 급한 일이 있다고만 했습니다. 직원은 더 이상 묻지 않고 처리해 줬어요. 돈이 나왔습니다. 1,500만 원. 봉투에 담긴 현금이 무겁게 느껴졌어요. 서정 씨에게 연락했습니다. 만나자고 했어요. 카페에서 만나 봉투를 건넸습니다. 서정 씨는 봉투를 받아들고 확인했어요. 세어보지도 않고 가방에 넣었습니다. 정말 고맙다고 했어요. 손을 잡으면서 오빠 덕분에 산다고 했습니다.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이제 괜찮을 것 같다고 했어요. 그 말이 위로가 됐습니다. 순간적으로 남아요. 집에 돌아오니 아내가 통장 정리를 하고 있었어요. 제 적금 통장도 펼쳐져 있었습니다. 거실 테이블 위에 통장들이 쭉 늘어서 있었어요. 적금 통장, 예금 통장, 연금 통장. 아내는 하나씩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언제 해지했냐고 물었어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아내는 휴대폰도 들고 있었어요. 제 휴대폰이었습니다. 송금 내역이 화면에 떠 있었어요. 매달 25일 250만 원 같은 계좌로. 아내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휴대폰을 테이블에 내려놓고 저를 봤어요.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당신이 사람이야? 국민연금을 받아서 그 여자한테 다 준 거야? 저는 아무 말도 못하고 서 있었습니다. 아내는 통장을 던지면서 소리쳤어요. 당신 미쳤어? 30년 모은 돈을 매달 들어오는 연금을 다 어디다 줬어? 울먹이면서 물었어요. 도대체 어디에 쓴 거냐고, 누구한테 준 거냐고. 매달 같은 날, 같은 금액, 10개월이 넘게. 그게 뭐냐고 소리쳤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어요. 아내의 목소리가 더 떨렸습니다. 당신 여자 있지? 그 여자가 누구야? 송금 받는 그 사람이 누구냐고 물었어요. 저는 부인했습니다. 아니라고 했어요. 그럼 뭐냐고, 1,500만 원이 어디로 간 거냐고, 매달 250만 원이 어디로 간 거냐고 소리쳤습니다. 총 얼마를 준 거냐고, 대체 얼마를 날린 거냐고 물었어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아내는 한참을 울다가 방으로 들어갔어요. 문 잠그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거실에 혼자 남았어요. 테이블 위에 통장들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제 휴대폰을 집어들었어요. 송금 내역이 그대로 떠 있었습니다. 스크롤을 내리니 끝도 없이 나왔어요. 250만, 250만, 250만. 같은 날짜, 같은 금액, 같은 계좌로. 그날 밤 휴대폰을 봤어요. 서정 씨에게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다음 달 연금도 날짜 맞춰서 부탁한다는 내용이었어요. 저는 휴대폰을 던지고 싶었지만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냥 화면을 꺼버렸어요.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아내는 방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밥도 안 먹었어요. 저는 문 앞에서 밥 먹으라고 말했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아내가 나왔어요. 짐을 싸고 있었습니다. 어디 가냐고 물었더니 동생 집에 간다고 했어요. 당분간 떨어져 있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붙잡지 못했어요. 붙잡을 자격이 없었습니다. 아내는 가방을 들고 현관으로 향했어요. 문을 열면서 한번 뒤돌아봤습니다. 눈물이 흐르고 있었어요.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혼자 남았어요. 집이 너무 조용했습니다.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어요. 저는 소파에 앉아서 한참을 멍하니 있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어요. 서정 씨였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또 울렸어요. 세 번째에 받았습니다. 서정 씨는 왜 전화 안 받냐고 물었어요. 저는 지쳤다고 이제 그만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서정 씨는 잠깐 침묵하더니 말했어요. 그럼 단톡 사진 어떻게 할까요? 아내분한테 보내드릴까요? 저는 그 말에 또 무너졌습니다. 안 된다고 제발 그러지 말라고 애원했어요. 서정 씨는 그럼 다음 달도 잘 부탁한다고 했습니다.
전화를 끊었어요. 아내가 어느 날 또 물었습니다. 전화로 물었어요. 매달 같은 날 왜 돈이 나가냐고. 송금 내역을 다 봤다고 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거짓말할 기력도 없었어요. 그냥 사정이 있다고만 했습니다. 아내는 무슨 사정이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말 안 하면 이혼하겠다고 했어요. 저는 그래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말할 수 없었어요. 이미 너무 깊이 들어왔습니다. 아내는 더 이상 제게 생활비를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자기 돈으로 장을 봤어요. 아내도 노인연금이 조금 나왔습니다. 그 돈으로 근근히 살림을 꾸렸어요. 저는 그게 더 미안했지만 뭐라고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매달 25일이면 서정 씨에게 250만 원이 나갔습니다. 제 손에 남은 돈은 빚 갚기에도 모자랐어요. 카드론 이자, 현금 서비스 이자, 매달 20만 원씩 이자만 나갔습니다. 집안 공기가 차가워졌어요. 겨울이었지만 난방을 잘 안 틀었습니다. 아내는 전기료 아낀다고 두꺼운 옷을 입고 지냈어요. 저도 방에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제 얼굴을 보지 않았습니다. 저도 아내를 피했어요. 밥상은 따로 차려졌습니다. 아내는 부엌에서 먹고 저는 방에서 먹었어요. 같은 공간에 있어도 말이 없었습니다. 그 침묵이 말보다 더 아팠어요. 어느 날 아내가 제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오랜만에 들어오더니 조용히 침대 끝에 앉았어요.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다가 물었습니다. 도대체 뭐 때문에 이러냐고. 마지막으로 한 번만 솔직하게 말해달라고 했어요. 여자가 있으면 있다고 말하라고, 사업이 망했으면 망했다고 말하라고 했습니다. 뭐든 말하면 같이 해결하겠다고 했어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말할 수 없었어요. 어디서부터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리고 설명한다고 해서 이해받을 수 있을 것 같지 않았어요. 아내는 한참을 기다리다가 일어났습니다. 나가면서 말했어요. 이제 당신 맘대로 살아. 나도 내 맘대로 살게. 저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알았지만 붙잡지 못했습니다. 그럴 자격이 없었어요. 며칠 뒤 서정 씨에게 또 연락이 왔습니다. 이번엔 더 큰 금액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2천만 원. 저는 그런 돈 없다고 했습니다. 정말로 한 푼도 없다고 했어요. 서정 씨는 예금 있지 않냐고 물었습니다. 있긴 했어요. 비상금으로 모아둔 예금이 2천만 원쯤 있었습니다. 10년 넘게 조금씩 모은 돈이었어요. 정말 급할 때 쓰려고 모은 거였습니다. 서정 씨는 내일 정리 들어간다고 했어요. 오늘이 마지막 기회라고 했습니다. 저는 뭘 정리하냐고 물었어요. 서정 씨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오늘 안에만 보내달라고 제발 부탁한다고 했어요. 목소리가 다급했어요. 처음으로 서정 씨가 급해하는 걸 봤습니다. 그 목소리에 저도 흔들렸어요. 혹시 정말 급한 일이 있는 건 아닐까? 혹시 정말 위험한 상황인 건 아닐까? 저는 또 은행에 갔습니다. 예금 해지 신청서를 쓰면서 손이 떨렸어요. 직원이 괜찮냐고 물었습니다. 얼굴이 안 좋아 보인다고 했어요. 저는 괜찮다고 했습니다. 괜찮지 않았지만요. 돈이 나왔습니다. 2천만 원. 이번엔 현금이 아니라 계좌이체로 받았어요. 통장에 찍힌 2천만 원을 보면서 이게 마지막이라고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서정 씨에게 바로 보냈어요. 2천만 원 전액. 서정 씨는 정말 고맙다고 오빠 은혜 평생 잊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이제 정말 괜찮다고 더 이상 부탁 안 하겠다고 했어요. 저는 그 말을 믿고 싶었습니다. 정말 이제 끝이라면 4천만 원으로 끝난다면 그래도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더 이상 빠져나가지 않는다면요. 집에 돌아오니 아내가 없었습니다. 짐도 없었어요. 옷장을 보니 아내 옷들이 다 사라져 있었습니다. 화장대도 텅 비어 있었어요. 메모 한 장이 식탁 위에 있었습니다. 동생 집에 있겠습니다. 당분간 연락하지 마세요. 그게 전부였어요. 저는 그 메모를 들고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혼자 남은 집은 더 조용했습니다.
냉장고 여는 소리도 설거지 소리도 없었어요. 저는 혼자 라면을 끓여 먹으면서 이게 맞나 싶었습니다. 근데 이미 돌아갈 수 없었어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아내한테 전화했어요.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를 보냈어요. 읽음 표시도 안 떴습니다. 아내 동생한테도 전화했지만 동생은 아내가 만나고 싶지 않다고 했어요. 열흘째 되는 날 아내가 전화했습니다. 짧게 말했어요. 이제 따로 살자고. 같이 있어봐야 서로 힘들다고 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아내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이혼까지는 아니어도 일단 떨어져 지내보자고. 당신은 당신 인생 살고 나는 내 인생 살겠다고 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전화 너머로 전달되지 않았지만요. 반대할 수 없었어요. 제가 이 상황을 만들었으니까요. 아내는 집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아내가 가지라고 했어요. 제가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아내는 잠깐 침묵하더니 말했어요. 알았다고. 그리고 끊었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방을 둘러봤어요. 30년을 산 집이었습니다. 이제 나가야 했어요.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옷장을 열었어요. 옷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가져갈 건 별로 없었어요. 가방 하나에 넣을 만큼만 챙겼습니다. 옷 몇 벌, 세면도구, 약. 서랍을 뒤지니 오래된 사진들이 나왔어요. 아내와 결혼식 사진, 신혼여행 사진, 아이들 어렸을 때 사진. 저는 그 사진들을 보면서 울었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된 걸까요? 다음 날 서정 씨에게 전화가 왔어요. 이번 달 연금도 잘 부탁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집 나가야 한다고 지금 그럴 상황이 아니라고 말했어요. 서정 씨는 잠깐 침묵하더니 말했습니다. 그건 오빠 일이고 약속은 지켜야 한다고. 연금 들어오면 보내달라고 했어요. 저는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며칠 동안 연락을 안 받았어요. 그랬더니 문자가 왔습니다. 사진 이야기였어요. 아내분 연락처 알고 있다고 보내드릴까요? 저는 그 문자를 보고 무너졌습니다. 결국 연금날에 250만 원을 보냈어요. 이제 총 4천만 원이 넘게 나간 셈이었습니다. 월 250만 10개월에 적금 1,500만, 예금 2천만. 통장을 보니 빚이 500만 원을 넘어가고 있었어요. 갈 곳을 찾아야 했습니다. 원룸을 알아봤어요. 보증금 1,000만에 월세 50만. 제게는 그것도 버거웠습니다. 고시원을 알아봤어요. 한 달에 40만 원. 그것도 부담이었어요. 결국 모텔을 알아봤습니다. 장기 투숙하면 한 달에 60만 원쯤 나왔어요. 일단은 그게 최선이었습니다. 짐을 쌌어요. 가방 하나에 다 들어갔어요. 30년 살던 집을 나서면서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볼 용기가 없었어요. 그냥 가방을 들고 걸었습니다.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걸었어요. 모텔을 찾아다녔습니다. 몇 곳을 들렀어요. 너무 낡았거나 너무 시끄럽거나 너무 비쌌습니다. 5번째 모텔에서 결정했어요. 그나마 조용했고 가격도 괜찮았습니다. 프론트에서 신분증을 내밀었어요. 직원이 물었습니다. 며칠 묵으실 거냐고. 저는 일단 한 달이라고 했어요. 직원은 고개를 끄덕이고 열쇠를 건넸습니다. 방 번호는 307호였어요. 3층 복도 끝에 있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좁았어요. 침대 하나, 책상 하나, 작은 화장실. 그게 전부였습니다. 창문을 열었어요. 밖이 보였습니다. 주차장이 보이고 그 너머로 건물들이 보였어요. 저는 그 풍경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이게 제 인생이 된 거구나. 짐을 풀었어요. 가방에서 옷을 꺼내 옷걸이에 걸었습니다. 세면도구를 화장실에 놓았어요. 약을 책상 위에 놓았습니다. 그게 제 전부였어요. 침대에 앉았습니다. 스프링이 삐걱거렸어요. 누워봤습니다. 천장이 보였어요. 페인트가 군데군데 벗겨져 있었습니다. 형광등이 윙윙거렸어요. 휴대폰을 봤습니다. 아내한테서 문자가 와 있었어요.
짐 다 챙겼냐고 집 열쇠는 우편함에 넣어두라고 했습니다. 저는 답장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써야 할지 몰랐습니다. 밤이 됐습니다. 모텔 간판 불빛이 켜졌어요. 형광등 초록색, 빨간색. 깜빡거렸습니다. 복도에서 소음이 들렸어요. 누군가 웃고, 누군가 싸우고, 누군가 울었습니다.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잠들었어요. 아니, 잠든 척 했습니다. 눈을 감았지만 잠은 오지 않았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숫자들이 떠올랐어요. 250만, 250만, 1500만, 2000만. 다음 날 아침 모텔 프론트에서 전화가 왔어요. 월세 내라고 했습니다. 60만 원. 카드를 꺼냈어요. 한 번에 안 됐습니다. 한도 초과. 다른 카드를 꺼냈어요. 간신히 됐습니다. 이렇게 한 달을 살았어요. 모텔 방에서 혼자서 아무도 모르게. 밖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밥도 편의점에서 사 먹었어요. 컵라면, 삼각김밥. 그게 제 끼니였습니다. 모텔 방은 점점 좁게 느껴졌습니다. 창문도 작고 벽은 얇았어요. 복도에서 들리는 소음, 옆방 텔레비전 소리, 위층에서 뛰는 소리. 다 들렸습니다. 저는 그 방에서 며칠을 보냈어요. 밖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나갈 곳도 없었고 만날 사람도 없었어요. 하루 종일 침대에 누워서 천장만 봤습니다. 페인트 벗겨진 자국을 세었어요. 하나, 둘, 셋. 27개였습니다. 밥은 편의점에서 사 먹었어요. 컵라면, 삼각김밥, 도시락. 하루에 한 끼만 먹었습니다. 배가 고프지 않았어요. 입맛이 없었습니다. 억지로 먹었지만 다 먹지 못했어요. 체중이 더 빠졌습니다. 거울을 보니 뼈가 드러났어요. 얼굴은 푹 꺼졌고 눈은 움푹 들어갔습니다. 제가 아닌 것 같았어요. 70세 노인이 아니라 80세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서정 씨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여러 번 울렸어요. 저는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가 왔어요. 급하다고 꼭 받아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무시했어요. 전화가 계속 왔습니다. 하루에 10번, 20번. 저는 결국 받았어요. 서정 씨는 급하다고 했습니다. 3일 안에 2,500만 원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저는 그런 돈 없다고 했습니다. 이제 정말 한 푼도 없다고 말했어요. 서정 씨는 대출 받을 수 있지 않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이미 빚이 너무 많다고 더 이상 대출이 안 된다고 했어요. 서정 씨는 알아보라고 했습니다. 꼭 알아보라고 정말 급하다고 했어요. 3일 안에만 정리하면 조용해진다고 서류만 끝내면 된다고 했습니다. 저는 알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3일이라는 시한이 머릿속을 짓눌렀어요. 저는 은행 앱을 열어서 대출 가능 금액을 조회했습니다. 신용대출로 2,500만 원이 나올 수 있다고 떴어요. 이자는 연 12%, 한 달에 25만 원씩 이자가 붙었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금액이었어요. 제 연금으로는 절대 갚을 수 없었습니다. 근데 서정 씨가 또 문자를 보냈어요. 3일 안에만 정리하면 정말 끝난다고 이번이 진짜 마지막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믿고 싶었어요. 이게 정말 마지막이라면 끝낼 수 있다면 그 뒤엔 평화로울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대출 신청 버튼을 눌렀어요. 은행에 가야 했습니다. 오랜만에 모텔을 나섰어요. 햇빛이 눈부셨습니다. 사람들이 많았어요. 다들 바쁘게 걸어갔습니다. 저는 그 사이를 걸으면서 제가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 것 같았어요. 은행에 도착했습니다. 대출 창구로 갔어요. 직원이 신청서를 건넸습니다. 용도가 뭐냐고 물었어요. 저는 개인 사정이라고만 했습니다. 직원은 이자가 높으니 신중하게 생각하라고 했어요. 저는 괜찮다고 했습니다. 괜찮지 않았지만요. 신청서를 작성했어요. 심사에 30분 정도 걸렸습니다. 저는 의자에 앉아서 기다렸어요. 시계를 봤습니다. 초침이 느리게 움직였어요. 승인됐다고 했습니다.
2,500만 원이 통장에 들어왔어요. 저는 그걸 확인하고 바로 서정 씨에게 보냈습니다. 송금 완료 문자를 캡처해서 보냈어요. 서정 씨는 고맙다고 답했습니다. 정말 고맙다고, 오빠 은혜 절대 안 잊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이제 정리됐다고, 이제 괜찮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안도했어요. 이제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모텔로 돌아왔어요. 침대에 누웠습니다. 몸에 힘이 하나도 없었어요. 눈을 감았습니다. 잠이 왔어요. 오랜만에 깊이 잤습니다. 이틀이 지났습니다. 서정 씨에게 또 전화가 왔어요. 저는 받지 않으려 했습니다. 근데 계속 걸려왔어요. 받았습니다. 서정 씨는 마지막으로 1,500만 원만 더 필요하다고 했어요. 저는 미쳤냐고 소리쳤습니다. 3일 전에 끝이라고 하지 않았냐고, 2,500만이 마지막이라고 하지 않았냐고 소리쳤어요. 서정 씨는 상황이 바뀌었다고 했습니다. 예상 못한 일이 생겼다고 했어요. 저는 더 이상 못한다고 했습니다. 정말로 한 푼도 없다고, 대출도 더 이상 안 된다고 말했어요. 서정 씨는 보험 있지 않냐고 물었습니다. 해지하면 1,500만 원쯤 나오지 않냐고요. 저는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휴대폰을 던졌어요. 벽에 부딪혀 떨어졌습니다. 화면이 깨졌어요. 저는 소리쳤습니다. 아무도 듣지 못하게 벽을 향해 소리쳤어요. 며칠 동안 연락을 안 받았습니다. 휴대폰 전원을 껐어요. 근데 불안했습니다. 서정 씨가 뭘 할지 몰랐어요. 사진을 어디 보낼지 몰랐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문자가 와 있었어요. 단톡 사진 이야기였습니다. 그 사진 어떻게 할 거냐고, 아내분한테 보낼까요? 자식분들한테 보낼까요? 물었습니다. 저는 무너졌어요. 결국 보험사에 전화했습니다. 해지 신청을 했어요. 20년 넘게 붙던 보험이었습니다. 노후를 위해 아프면 쓰려고 든 보험이었어요. 해지 환급금이 1,500만 원 나왔습니다. 저는 그걸 받아서 서정 씨에게 보냈어요. 이제 총 1억이 나간 셈이었습니다. 계산했어요. 월 250만, 10개월 2,500만, 적금 1,500만, 예금 2,000만, 대출 2,500만, 보험 1,500만. 1억. 제 전 재산이었습니다. 30년 일하고 모으고 저축한 돈. 다 날아갔어요. 저는 통장을 봤습니다. 잔액이 거의 없었어요. 빚만 800만 원 넘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제야 정신이 들었어요. 저는 휴대폰으로 제 거래 내역을 다 확인했습니다. 서정 씨에게 보낸 돈이 어떻게 나갔는지 추적해 봤어요. 계좌가 여러 개였고 명목도 제각각이었습니다. 어떤 건 식사비, 어떤 건 대출 상환, 어떤 건 병원비, 어떤 건 가족 지원. 다 거짓말이었어요. 저는 퍼즐 조각을 맞추듯 하나씩 확인했습니다. 이게 처음부터 계획된 구조였다는 걸 깨달았어요. 서정 씨는 처음부터 저를 타겟으로 삼았습니다. 외로운 남자, 돈 있는 남자, 체면 중요한 남자, 아내와 사이 안 좋은 남자. 저는 완벽한 먹잇감이었어요. 그걸 이제야 알았습니다. 파크골프 모임도 우연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서정 씨가 저를 고른 거였습니다. 제 상황을 파악하고 약점을 찾고 접근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계획이었습니다. 저는 바보였어요. 외로움에 속고 관심에 속고 체면에 속았습니다. 누군가 저를 필요로 한다는 착각에 빠져서 모든 걸 잃었어요. 아내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변호사 통해서 이혼 서류 보낸다고 했어요. 재산 분할은 집만 아내가 가지고 나머지 빚은 제가 지기로 했습니다. 아내는 끝까지 이유를 묻지 않았어요. 알고 싶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아니면 이미 알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남편이 바보였다는 걸, 다른 여자한테 속았다는 걸, 돈을 다 날렸다는 걸요. 이혼 서류가 왔습니다. 저는 서명했어요. 30년 결혼이 종이 한 장으로 끝났습니다. 펜을 들고 이름을 쓰는데 손이 떨렸어요. 글씨가 비뚤어졌습니다. 서류를 우편함에 넣고 모텔로 돌아왔어요. 방에 누워서 천장을 봤습니다.
형광등이 윙윙거렸어요. 얇은 벽 너머로 누군가 웃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생각했어요. 이게 제 인생의 끝인가? 70세, 혼자, 빚만 남은 채로 모텔 방에서 이렇게 끝나는 건가? 카드 결제를 하려는데 승인이 안 됐습니다. 한도 초과. 저는 다른 카드를 꺼냈어요. 이것도 안 됐습니다. 세 번째 카드로 겨우 결제했어요. 모텔비 60만 원.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빚은 800만 원을 넘어갔고 다음 달 연금에서 대출 이자만 빼면 남는 게 거의 없었어요. 저는 계산기를 두드렸지만 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밖에 나가서 담배를 피웠어요. 원래 담배를 안 피웠는데 요즘은 피웁니다. 편의점에서 한 갑 사서 모텔 뒤편에서 피워요. 담배 연기가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저는 그 연기를 보면서 생각했어요. 나도 저렇게 사라지면 편할까?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사라지면 괜찮을까? 모텔 복도를 걸었습니다. 형광등이 깜빡거렸어요. 끝까지 가니 비상구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 앞에 서서 한참을 있었어요. 문을 열면 뭐가 나올까 궁금했습니다. 손잡이를 잡았어요. 차가웠습니다. 저는 그 차가움을 느끼면서 문을 열지 못했어요. 그냥 서 있었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서 혼자서요. 모텔에서 한 달을 보냈습니다. 매일 똑같았어요. 아침에 눈 뜨고 천장 보고 형광등 소리 듣고 얇은 벽 너머 소음 듣고 다시 잠들었습니다. 밖에 나가지 않았어요. 나갈 이유도 만날 사람도 없었습니다. 편의점만 갔습니다. 하루에 한 번 밤에 사람 없을 때 나갔어요. 컵라면 하나, 삼각김밥 하나, 물 한 병. 그게 제 하루 식사였습니다. 계산할 때 직원과 눈을 마주치지 않았어요. 고개를 숙이고 돈을 냈습니다. 체중이 10kg 빠졌어요. 거울을 보면 뼈만 남은 것 같았습니다. 옷이 헐렁해졌어요. 벨트를 조여도 바지가 흘러내렸습니다. 신발도 커진 것 같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서정 씨였어요. 이번 달 연금 들어왔냐고 물었습니다. 25일이 지났으니까요. 저는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문자가 왔습니다. 이번 달도 250만, 오늘 안에만. 저는 통장을 확인했어요. 연금 350만 원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대출 이자 빼니까 300만이 조금 넘게 남았어요. 그중 250만을 보내면 제 손엔 50만 밖에 안 남습니다. 모텔비도 못 내는 금액이었어요. 근데 손가락이 움직였습니다. 송금 화면을 켰어요. 서정 씨 계좌번호를 입력했습니다. 금액 칸에 250만을 쳤어요. 확인 버튼 앞에서 멈췄습니다. 왜 제가 또 이러고 있는지 모르겠었어요. 집도 없고 아내도 떠났고 전 재산 1억이 날아갔고 빚만 800만 남았는데 그래도 보내려는 제가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근데 손가락은 버튼 위에 있었어요. 서정 씨에게 전화가 또 왔습니다. 이번엔 받았어요. 서정 씨는 물었습니다. 보냈냐고?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서정 씨는 빨리 보내라고 오늘 안에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저는 물었어요. 언제까지 이러냐고? 서정 씨는 잠깐 침묵하더니 말했습니다. 오빠가 끊으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 말에 저는 얼어붙었어요. 맞았습니다. 제가 끊으면 끝이었습니다. 근데 전 끊지 못했어요. 외로웠습니다. 서정 씨가 유일하게 제게 연락하는 사람이었어요. 비록 돈 때문이지만 그래도 제 번호를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제 존재를 아는 사람이었어요. 아내는 떠났습니다. 자식들도 연락 안 합니다. 친구도 없어요. 파크골프 모임 사람들도 이제 안 만납니다. 제가 사라져도 아무도 모를 거예요. 근데 서정 씨는 매달 25일이면 연락합니다. 그게 저를 붙들었어요. 누군가 제가 살아있는지 확인하는 사람, 제 이름을 부르는 사람, 제게 연락하는 사람. 비록 돈 때문이지만 그게 저를 이 세상에 연결시켜줬습니다. 전화를 끊었어요. 송금 화면을 또 봤습니다. 250만.
확인 버튼. 저는 한참을 그 화면을 보고 있었어요. 누르면 끝입니다. 아니, 안 누르면 끝이었습니다. 창문 밖을 봤어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주황색 하늘이 보였어요. 모텔 간판 불빛이 켜졌습니다. 형광등 초록색, 빨간색. 깜빡거렸어요. 저는 그 불빛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지난 1년을 돌아봤어요. 파크 골프장에서 웃고 있던 제 모습, 서정 씨와 커피 마시던 날들, 처음 돈을 건넸을 때의 뿌듯함. 그게 언제부터 잘못된 건지 모르겠었어요. 아니, 알고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잘못됐어요. 외로움을 돈으로 메우려 했고 관심을 살 수 있다고 착각했습니다. 체면 때문에 멈추지 못했고 약점 때문에 끊지 못했어요. 서정 씨만 나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저도 공범이었어요. 제가 스스로 문을 열어줬고 제가 계속 돈을 보냈습니다. 협박당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 저는 언제든 끊을 수 있었어요. 경찰에 신고할 수 있었습니다. 아내한테 말할 수 있었어요. 자식들한테 도움을 청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도 안 했어요. 왜냐하면 부끄러웠으니까요. 창피했으니까요. 70세 노인이 50대 여자한테 속았다는 게 창피했습니다. 외로워서 돈을 줬다는 게 부끄러웠어요. 그래서 숨겼습니다. 계속 돈을 보내면서 끝날 거라고 착각하면서 혼자 감당하려 했어요. 결국 모든 걸 잃었습니다. 집, 아내, 돈, 체면 다 잃었어요. 이제 남은 건 모텔 방 하나, 빚 800만, 그리고 매달 들어오는 연금 350만 뿐입니다. 휴대폰을 들었어요. 연락처에서 서정 씨 이름을 찾았습니다. 차단 버튼이 보였어요. 누르면 끝이었습니다. 더 이상 문자도 안 오고 전화도 안 올 거예요. 근데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차단하면 정말 아무도 없어요. 완전히 혼자가 됩니다. 그게 두려웠어요. 70세 혼자 모텔에서 아무도 모르게 사라질 수도 있는 제가 무서웠습니다. 이 나이에 혼자 죽으면 누가 알까요? 모텔 직원이 월세 안 나온다고 문 두드릴 때까지 아무도 모를 거예요. 며칠이 걸릴까요? 일주일? 한 달? 시체가 썩을 때까지? 그 생각을 하니 더 무서웠습니다. 서정 씨라도 연락하면 제가 살아있다는 증거였어요. 제가 아직 이 세상에 존재한다는 증거였습니다. 그래도 손가락을 움직였어요. 차단 버튼 위로 갔습니다. 한 번만 누르면 돼요. 그럼 끝이에요. 저는 숨을 깊게 들이쉬었습니다. 복도에서 누군가 웃는 소리가 들렸어요. 젊은 커플인 것 같았습니다. 행복해 보이는 웃음이었어요. 옆방 텔레비전에서 드라마 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차단 버튼을 보고 있었어요. 누르기만 하면 되는데 손가락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연금 계좌를 정리해야 했어요. 자동 이체도 다 끊어야 했습니다. 서정 씨가 제 연금날을 아는 한 이건 계속될 거였어요. 저는 은행 앱을 열었습니다. 자동이체 목록을 봤어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애초에 자동이체가 아니었어요. 제가 매번 수동으로 보냈던 겁니다. 그 사실을 깨닫고 허탈했어요. 결국 차단밖에 없었습니다. 서정 씨 번호를 차단하고 새 번호를 만들고 연금 계좌도 바꾸는 수밖에요. 근데 그러면 정말 끝이었습니다. 돌아갈 수 없는 끝. 새 번호를 만들면 누가 연락할까요? 아무도 없었어요. 아내도 아니고 자식들도 아니고 친구도 없습니다. 완전히 혼자가 되는 거예요. 휴대폰 화면을 봤습니다. 차단 버튼이 여전히 거기 있었어요. 손가락이 그 위에 있었습니다. 누르기만 하면 돼요. 근데 전 아직 누르지 못하고 있었어요. 모텔 복도 끝으로 걸어갔습니다. 비상구 앞에 섰어요. 형광등이 깜빡거렸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들고 차단 버튼을 보면서 혼자 중얼거렸어요. 내가 끊어야 끝난다. 근데 끊을 수 있을까요? 정말 이게 마지막 일까요? 차단 버튼을 누르고 나면 저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70세 혼자 빚만 남은 채로요. 매일 이 모텔 방에서
형광등 소리 들으면서, 얇은 벽 너머 다른 사람들 삶의 소리 들으면서 혼자 살아야 하나요? 아무도 제 이름을 부르지 않는 세상에서요? 연금은 계속 들어옵니다. 매달 350만 원, 이자 빼면 300만, 모텔비 빼면 240만. 그 돈으로 한 달을 살 수 있어요. 밥 먹고, 옷 사고, 약 사고. 근데 그게 삶인가요? 그냥 숨만 쉬는 거 아닌가요? 아무 의미 없이, 아무 관계 없이, 아무 목적 없이 그냥 살아만 있는 거요. 서정 씨한테 돈 보내는 게 나쁜 건 알아요. 속고 있는 것도 알아요. 근데 적어도 그건 뭔가 하는 거였습니다. 누군가와 연결되는 거였어요. 비록 돈으로지만요. 차단하면 뭐가 남나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모텔 방에서 혼자 죽을 날만 기다리는 거예요. 그게 더 나은 건가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차단 버튼을 누르시겠어요? 아니면 이번 달도 보내시겠어요? 외로움과 돈, 둘 중에 뭘 선택하시겠어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그리고 어느 지역에서 보고 계신지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도 듣고 싶어요. 저는 아직 이 버튼 앞에 서 있습니다. 손가락은 여전히 화면 위에 있고요. 모텔 복도 형광등이 깜빡거리고 누군가 옆방에서 웃고 저는 여기 서 있어요. 언젠가는 누르겠죠. 아니면 또 보낼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아닐 수도 있어요. 내일도 아닐 수도 있고요. 다음 달 25일이 되면 또 고민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도 누르지 못하면 그 다음 달도 그 다음 달도 계속 보내게 될까요? 죽을 때까지요? 연금 다 털릴 때까지요? 그건 저도 아직 모르겠어요. 지금은 그냥 이 버튼 앞에 서 있을 뿐이에요. 누를지 말지 아직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끝까지 보신 분들은 지금 화면 왼쪽 재생 목록부터 눌러서 같은 흐름의 사연들을 이어서 보세요. 그리고 오른쪽 추천 영상은 이 지옥이 시작된 첫 단추가 더 선명하게 나옵니다. 지금 바로 하나만 눌러주시면 그대로 이어집니다.